그러면 왜 이렇게 빠졌느냐를 알아야 언제 반등이 나올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을 하락시키고 우리를 공포스럽게 만든 그 직접적인 이유를 뭐냐 이거를 빨리 다뤄보겠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든지 어때서든지 간에 지금 직접적인 이유는 통화정책 불확실성입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2022년도에 금리 인상수는 많아야 3번, 한 번일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7번까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 있고 3월 달에 50bp 올린다는 사실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시장을 하락시킨 가장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강력한 긴축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참고하실 얘기가 있냐면 시장이 앞서간 것 같다는 거죠. 보시면 이미 연방기금 선물에 반영돼 있고 유로 금리 선물에 반영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7번이 반영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도 엄청나게 강하게 하락을 해서 어느 정도냐면 자 보시면 이건 좀 잘 보셔야 돼요. 위에 걸 보셔야 되는데 위에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2년과 10년 금리차가 40bp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40bp는 과연 어떤 수준이냐면 좀 쭉 따라오시면 화살표 있는 대로 가시면 그 화살표 닿는 부분의 아래 연도로 내려오면 몇 년도인가요? 2018년도. 무슨 얘기냐면 2018년도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금리를 인상하는 막 요런 무렵 QT를 실행하기 시작했던 그 무렵에 장단기 금리차가 40bp였어요. 이때 금리는 이미 15년 말, 16년 말, 17년 3번, 18년 3번, 8번 정도 이미 올린 뒤에 장단기 금리차가 40bp까지 좁혀져 있었는데 우린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올렸는데 40bp까지 좁혀져 있는 거예요.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장단기 금리차는 계속 좁아져서 어떻게 돼요? 역전되게 돼 있거든요. 그랬으네. 2018년도에 역전 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역전이 나기 전 40bp 때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언제 이렇게 될까요? 정말로 연준이 강력하게 올린다면. 근데 지금 이미 아직 한 번도 안 올렸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은 극도로 시장의 어떤 하락을 반영해 놓은 상태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덜덜 떨고 이제 2월 CPI를 보고 계속 기다리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또 털썩하게 하겠지만 이미 많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미 지표는 아주 깊은 하락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밑에 건 뭐냐면 연준은 끊임없이 연구해 왔어요. 장단기 금리차가 어떨 때에 가장 경기 하락을 예고하는지. 무슨 얘기냐면 3개월 10년 조합, 1년 10년 조합, 2년 10년 조합, 5년 10년 조합 어떤 장단기 금리차가 리세션을 가장 정확하게 예고하는지를 계속해서 연구해 왔어요. 당연히 경기 상황이 바뀌니까 이건 조금씩 바뀌지만 현재로 봐서는 7년, 10년이 더 민감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년, 10년은 다소 선행하는 걸로 보여준다. 1, 2분기. 불행히도 7년, 10년은 역전됐어요. 그러니까 1, 2분기 뒤에 역전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미 시장은 경기 하락을 이미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위험을 나타내고 매번 이랬느냐? 말씀드렸지만 금리는 연준의 금리를 반영합니다. 정책 금리죠.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릴 것 같으면 2년물 금리는 강하게 상승합니다. 최근에 어떻게 올랐어요? 하루에 막 20 올랐죠. 20bp는 아니고 맞나요? 20bp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이 엊그제 같은데 1.5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이거는 연준이 빨리 금리를 올린다는 걸 반영합니다. 10년물은요. 처음에는 연준의 의도를 다소 반영하긴 하지만 제일 민감하게 반영하는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10년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위험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경기가 나빠져서 리세션에 빠질 것 같으면 아이러니하게도 10년 금리는 뚝뚝뚝 떨어져요. 경기가 나빠질 걸 예고하기 때문에 10년 금리가 내려가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2년 금리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10년 금리가
내려오는 거에도 영향을 끼치고 최근에 역전에 가까운 거는 2년 금리가 빨리 올라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강력하게 2년 금리가 반영하면서 얘가 너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가 확 적어졌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느 순간부터 연준의 긴축이 예고됐는데 이게 무리하다 싶으면 장기물 금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오기 시작해요. 내려오기 시작하면 역전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 장단기 금리 차를 역전시키는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2년물 금리가 더 변동성이 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0년물 금리가 하락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지금 2년물 금리가 빨리 오른 게 더 영향이 컸다. 보세요. 스탠다드 디비전으로 봤을 때 최근 2년물 금리는 플러스 2 영역까지 변동한 거예요. 하루에 이렇게 2년 금리가 뛴 건, 자 보세요. 이게 높은 이거는 언제 있었어요? 잘 없어요. 2016년도에도 저 정도 아니었잖아요. 이 변동폭 이게 선이 20년 내에 한 번 있었고 쭉 내려와서 이쪽 9년까지 와야 되잖아요. 스탠다드 디비전으로 봤을 때 플러스 2 정도는 쉽게 움직이는 변동성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년물 금리의 변화가 훨씬 더 이제 이 공포를 가져오고 있고 장단기 금리 차를 역전시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JP모건에서 나온 제목이에요.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테임 길들이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위해서 과연 리세션을 자초하겠는가? 리세션을 감수하겠나? 이미 이제 이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리세션을 연준은 감수할 만한가? 내용은 읽어봤는데 아니란 뜻이에요. 하지만 제목은 이제 이런 제목이에요. 이런 정도로 지금은 이미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그걸 많이 뒷받침해주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미시건 소비자 신뢰지수입니다. 센티멘트 인덱스. 소비자 신뢰지수는 두 가지가 있죠. 미시건이 있고 컨퍼런스 보드가 있는데 미시건 최근에 나온 거 어디까지 갔어요? 리세션을 거의 리세션 때 나타나는 정도 하락을 했어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강력하게 하락하고 있죠. 이건 뭐예요? 연준은 지금 막 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센티먼트거든요. 서베이 지수예요. 그래서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라고 하죠. 이게 사람들은 굉장히 경기에 대해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형적으로 2년 국채금리와 패드의 기준금리 차가 쉽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시중에서 가고 있는 2년물 금리가 패드가 말하는 연준이 움직이는 기준금리가 저렇게 생각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1.5 막 이렇게 가 있는 제하고 실제 지금 연준의 실제 금리하고 차이가 2년물 실제 기준금리하고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는 좁아지게 되겠죠. 어떻게든 연준의 금리가 올라가서든 아니면 2년물 금리가 내려와서든.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업종들이 좋았느냐라고 하면 이 생각의 격차가 좁아졌을 때 경기 소비재와 IT가 제일 성과가 좋았다는 거예요. 또 약간 아이러니 하시죠? 요즘은 기술주를 줄여야 되는데 뭔 소리냐. 그래서 제가 이거 막 설명하면 복잡해질 건데 어찌됐든 시장이 미리 엄청나게 위험을 금리에 반영한 다음에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간격이 좁혀졌을 때 경기 소비재와 IT는 반대로 움직였다. 상관계수. 그러니까 쟤네가 성과가 제일 좋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인플레이션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진짜로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계속해서 호키시하고 계속해서 리세션을 감수할 만큼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으냐, 또 높을 걸로 보여지느냐,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일 것으로 보여지느냐,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숫자는 안 높지만 유로존은 저렇게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곳이 아니거든요. 유로존은 정말 전형적으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만 금리를 인상해봤고 유로존은 한 번도 올려보지 못했어요.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이 독일만 해도 5%가 넘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지금 러시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음껏 하세요. 때때로 하세요. 빨리 이 석탄 가격, 천연가스 가격만 내리면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독일의 이런 자세도 곧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겨울이 가고 있죠.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현재 상태는 굉장히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다른 것 같다. 과거하고는 다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생각하는 거하고 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의 그 각도나 커브가 많이 다를 걸로 보여지는 거죠.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요즘 나와 있는 숫자로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이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부분이다.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일단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플렉서블이라고 돼 있고 맨 아래 맨 위에 인플레이션을 빼고 중간값만 가진 인플레이션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플렉서블 CPI나 그 다음에 스티키 CPI라 두 개로 나눕니다. 플렉서블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인플레이션 구성 중에서 이 크게 보면 구스가 있고 서비스가 있고 그 안에서 뭐 자동차, 에너지 뭐 이런 나누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 중에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한번 올라가면 쉽게 내려오지 않는 인플레이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료, 그러니까 주거비 관련된 그런 주택에 관련된 임대료, 인플레이션은 쉽게 올라가지 않지만 한번 올라가면 금방 떨어지지 않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걸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원래는 플렉서블 CPI만 높아서 지나간 몇 달 동안은 작년도까지는 금방 가라앉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위험스러울 만큼 스티키 인플레이션도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작년 연말 올해 초에 가장 큰 충격인 겁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다. 충격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커브에 대한 어떤 익스펙테이션이 다 다른데 이거의 차이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시장을 흔들어 놓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플렉서블 CPI만 높았기 때문에 곧 금방 또 떨어질 수 있다고 봤는데 스티키도 올라가니까 위협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스티키 CPI도 플렉서블 CPI에 후행하기 때문에 플렉서블 CPI가 크게 떨어지면 스티키도 방향은 따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 오른쪽에 보시면 플렉서블 CPI는 이미 꺾어졌어요. 그러니 스티키도 후행하기 때문에 따라갈 거라는 거고 대표적인 플렉서블 중고차 가격인 거죠. 명목 가격이 전월비 현격히 꺾어졌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7.5가 나왔을 때도 마지막으로 붙들었던 희망은 중고차 값이 현격하게 꺾어졌다. 두 달째 보시면 만하임 지수가 어떻게 돼요? 내려오고 크기가 뚜렷하게 꺾어졌다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플렉서블 CPI가 돌아서는 게 현격해지면 스티키도 이것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대표해 주는 것들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커머디티 에너지 인덱스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에너지 값이 너무나 높아요. 그런데 커머디티 값에서 에너지를 빼고 나면 옆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만 해결되면 그 인플레이션에서 상당 부분이 제거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에너지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연결이 많죠.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바뀔 때 그건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 정점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이 끝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에너지 안에서도 그 볼러타일 프라이스라는 그 차이들이 내추럴 가스, 뭐 석탄, 뭐 크루드 오일 이런 것들의 차이들이 꽤 커요. 그래서 현재 그 에너지 안에서조차 버블이 껴있는 것들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해결되면 에너지 쪽의 인플레이션도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 이거는 저로서는 꽤 신뢰하는 지표인데 뭐냐면 그 헤드라인 CPI가 7.5를 찍었지만은 그거 말고 NFIB라는 그러니까 미국의 한 그 연구소 협회가 조사를 해봤는데 기업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물건의 값을 올릴 계획이 있느냐 보시면 어때요? 내려가고 있죠. 물건 값을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쪽이 훨씬 더 많고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성격이 있어요. 비용은 발생했는데 못 올리면 어떤다 그랬죠? 경기가 나빠져서 시장이 또 하락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동일한 조사 안에 중소기업 관련된 조사 안에 어떤 게 있느냐? 지금 현재 사업이 잘 되지 않는다. 매출이 안 좋다.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4%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서 가격을 안 올리겠다가 아니에요.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게 왜 중요하냐?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돼요? 내려오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저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시나리오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번에 7.5가 나올 때 맨 밑에 MOM 지난달에 비해서 0.6만큼 증가한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0.6씩 어떻게 될까요? 2020년 12월에 몇 프로가 되죠? 인플레이션이 7%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0.5씩 증가하면, 그 다음에 0.2씩 증가하면, 매달 0.2씩 증가하면 2022년 말에 3% 밑에까지 떨어져요. 어떤 시나리오를 가냐에 따른데 저희는 3%에서 4%에 가 있을 걸로 보는 쪽입니다. 그 해결되지는 않을 걸로 보는 쪽이죠. 그러면 매달 전달에 비해서 얼마큼 늘어났냐에 따라서 이게 합쳐져서 4%에 가 있든지 5%에 가 있든지 7%에 가 있든지 시장이 만약에 2022년 7%에 가 있을 거라고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긴축을 몇 번 해야 돼요? 7번 만땅 해야죠. 예. 하지만 만약에 이번 달이라도 전달에 비해서 0.5가 아니라 0.6이 아니라 0.4, 0.3만큼 증가한다면 이게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연말에는 3%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계산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0.6에 그냥 놀랄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 번 제시하지만 골드만삭스의 시나리오입니다. 2022년 5월 코어 CPI 기준으로 6.5를 정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5.6, 5.0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연말에 3.5까지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희도 3에서 4% 사이 정도 올해 연말에 내려갈 거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시장은 정점이 중요해요. 월가하우스 중에서 빠른 곳은 3월, 늦은 곳은 5월, 6월에 정점을 찔 거로 보는데 그 이유는 지금 CPI 상승 7.5의 대부분이 공급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급망 이슈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는데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 있는 지표는 중국의 PPI 지표입니다. 생산자 물가. 이게 이번 주 말 쪽에 나와요. 연속 2달째 하락했습니다. 13.5, 작년도 10월 달인가가 고점이었고 10.3, 한 번 더. 그래서 중국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는 게 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좌우하느냐?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면 미국에 들어가는 물건값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꺾어진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현격하게 생산자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 그 다음에 물류난을 가져왔던 BDI, CCFI가 하락폭을 가져가고 있다. BDI라는 거 뭐냐면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 그래서 화물 지수입니다. CCFI는 차이나 컨테이너 플라이트 인덱스. 얘네들이 꺾어지고 있는 거죠. BDI는 아주 현격하게 꺾여졌습니다. 아까 발틱 익스체인지 드라이 인덱스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화물 관련된 뭐 하펙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선가 관련돼서는. 그런가 하면 이런 공급망 사태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유명해진 지표가 하나 있죠. GSCP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 글로벌 공급망 압박 지수라는 겁니다. 얘가 아예 따로 인덱스로 있어요. 얘가 4.5까지 갔었죠. 이게 꺾어져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공급망 관련해서는 느리지만 해소되고 있는 것들이 지표로 보여지고 있는 중이죠. 11월에 4.43, 12월에 4.37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가 하면 ISM 제조업 지수의 가격 지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프라이스,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 딜리버리라는 건 뭐냐면 배달 시간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공급 배달 지수라는 거죠. 얘가 현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CPI 하락에 선행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 생산이 꺾어졌어요. 그리고 공급자 배달 지수가 내려가고 있어요. 산업 생산이 꺾여지는 건 왜 중요하냐? 미국이 이 경기가 죽어버리면 안 되지만 소비가 일정 부분 쿨다운 돼야 되죠. 특별히 소비가 지금까지는 구스, 그러니까 상품 소비에 집중돼 있었는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돼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상품을 소비했어요. 근데 이 상품 소비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말하는 듯이 펜트업 디맨드가 만약에 나타난다면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어려워지죠. 공급망이 관련된 이것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품 주문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면 산업 생산이 그걸 말하는 거죠. 재고가 충분히 쌓였기 때문에 덜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주문 자체가 적게 들어오게 되면 공급망 이슈는 이 물류 자체도 해결되지만 주문 자체도 해결돼서 양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프레셔를 줄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산업 생산도 중요하고 특별히 미국과 중국의 투입 물가가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다. 이 가격 지수들이 급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급망 관련해서는 현격한 움직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소매 판매가 떨어진 게 정도가 중요해요. 소매 판매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면 이거는 수요가 죽는 거지만 확 내려오긴 했지만 소매 판매가 죽은 건 아니죠. 아직도 코로나 이전보다 더 높아요. 하지만 어때요? 고점에서는 많이 내려왔죠. 소매 판매가 줄었다는 게 이게 뭐예요? 주문이 줄었다는 거예요. 수요가 쿨다운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건축허가 주택작공지수 이거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부동산 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동의하는 바인데 뭐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미 노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너무 건강한 나머지 집을 안 팔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안 나옵니다. 뭐 나쁘게 말하면 안 돌아가시는 거겠죠. 그래서 매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재택은 어때요? 많은 회사가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찾는 수요자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딸리는데 수요자가 여전히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주택가격 어떻게 돼요? 주택 거래는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택작공, 건축허가는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경기가 나쁘다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주택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제가 장단기 금리차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역사 중에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버블 붕괴나 리세션이 왔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시장의 위험이 오려면 실업률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주택작공이나 건축허가도 상당히 경기를 말해줘. 왜냐하면 주식보다 먼저 꺾입니다. 부동산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해주는데 경기가 죽지는 않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래서 보시면 내구재가 뭘 말하냐면 상품 주문입니다. 상품 주문은 지금까지 높았고 서비스 낮았다면 상품 주문, 내구재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는 보시는 것처럼 NFIB의 소기업 경기지수에서 봤을 때 이 뭐가 문제냐라고 봤을 때 코스트 레이버나 푸어 세일이라는 거는 장사 안 된다는 거죠. 얘네들은 낮아요. 얘가 낮으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문제라고 말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따라 내려올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임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두드러진 지금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제가 했던 강의 중에 두 가지 비교했었습니다. 지금까지 40년간 디플레이션 시대였다. 왜 그랬는지 아냐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제가 2020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한 5, 6월 때 지금처럼 그때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다르다. 인플레이션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년 디플레이션 시대였던 이유 이 얘기를 지금 제가 또 왜 또 읊고 있느냐 큰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만 디플레이션은 앞으로도 세상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 당시에 디플레이션 코로나 이전까지 왜 디플레이션이었는지를 잘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세계화 시대였기 때문에 노동력이 값쌌어요. 그럼 지금은 어때요? 글로벌 밸류 체인이 붕괴되고 있죠. 리쇼어링 하죠. 그러면 노동력이 쌉니까 비쌉니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시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앞으로도 적어도 1, 2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타나리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파이터였었어요. 인플레이션과 싸우는데 목표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2020년도 AIT, 평균 물가제라는 걸 내놨어요. 무슨 얘기냐? 더 이상은 인플레이션과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정책도 바뀌었고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듯 하면 눌러버렸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시대였다. 세 번째는 재정정책이 지금처럼 재정정책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하지 않고 과거에는 조금만 재정정책을 쓰면 상대편 당이 반대를 해서 국민들을 부추겨서 돈을 쓰면 이거는 말아먹는 거다. 한국이 좀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정권 바꿔보자의 많은 뜻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흥청망청 쓰냐? 빚이 얼마 늘었대더라. 막 이러면서. 근데 모든 전 세계가 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쓸 수가 없었어요. 2009년도에도 잠깐 재정정책을 썼었는데 하도 반대가 많아서 바로 긴축했습니다. 재정정책은. 네 번째, 부채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빚이 늘어날 때 소비를 늘리고 뭐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보다는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
다섯 번째가 좀 큰 영향이죠. 테크놀로지 섹터에 의해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했었어요. 물가의 비밀. 그래서 포드 모델 중에 1908년 모델 T가 $950에 팔렸는데 이게 딱 나왔을 때 엄청나게 히트쳤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23년도에 T270이라 그래서 생긴 것부터 성능까지 모든 게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가격은 어때요? 4분의 1?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차의 발전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당연히 이 가장 많이 돈이 사용되는데 값이 4분의 1로 줄었으니 물가가 내립니까? 오릅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술이 발전하면 물가를 강력하게 떨어뜨립니다. 리쇼어링 하면 인건비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쪽들이 가장 유망하다고 말하냐면 로보틱스, 인건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를 또 떨어뜨리겠죠. 임금 물가를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디플레이션을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임금 통계적으로 고령화되면 될수록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과 현저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어떨까요? 달라질까요? 그러지 않은 거죠. 그럼 이 요인들 중에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나타날지라도 더 주된 요인들에 의해서 다시 디플레이션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왜 이 얘기 드리냐. 여러분이 뜬금없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지만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여러분의 투자 중에 어떤 투자는 1, 2년짜리지만 어떤 투자는 10년, 20년짜리 투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 2년 투자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셔야 돼요. 자산 배분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10년, 20년 투자에도 과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게 효과적일 것인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디플레이션 시대일지 인플레이션 시대일지. 이게 다른 게 맞느냐? 다른 게 맞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말씀드렸죠? 탈세계화 시대. 지금은 기술의 시대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중앙은행이 실질금리 인하하는 AIT를 발표하고 중앙은행이 재정정책에 적극적이 됐고 이런 얘기들 드렸고 세 번째 재정정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나타날 거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고 그 인플레이션은 요인만 있었으면 적당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공급망 이슈라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셧다운에 의해서 생긴 공급단의 병목 현상이 개입됐기 때문에 7%까지 치솟았지만 디플레이션 요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갈 거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정상이 과거처럼 2%는 아닌 거죠. 당분간 3%대, 4%대를 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디플레이션이 그럼에도 올 거라고 보는 이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부의 니즈가 뚜렷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당분간 버블 붕괴가 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본다. 연준을 연구한 나로서는 연준의 통화정책이 변화한 거를 자세하게 살펴본 나로서는 아마도 연준은 금융 완화 정책을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것 같냐? 계속해서 그럴 것 같냐? 결국 폭탄 돌리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될 수 있지만 언제 끝이 온다라고 저는 보느냐면 좀비 기업을 죽여도 될 때. 무슨 말이냐면 부도를 허락해도 될 때가 온다. 그때는 언제냐? 지금 그럼 왜 부도를 못 내냐? 그럼 왜 돈을 풀어서도 살리냐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죠. 지금 코로나나 그 다음에 금융위기 같은 걸 통해서 보신 거하고는 다르게 현재는 어떠냐면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합니다. 지구가 살려면, 우리가 살려면. 근데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하는데 일로 그냥 가버리면 미국 같은 경우도 거의 90%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게 돼요. 소득이 너무 낮아져 버립니다. 근데 이게 미국만의 문제냐?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국영제가 90%를 넘습니다. 지금 미국이 10%쯤 됐을까? 제가 자료를 달아놨는데 아마 거기까지 시간으로 봐서 못 갈 것 같아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9% 정도 현재 진행됐습니다. 미국 경우. 그러니까 미국의 신경제는 중국보다는 좀 높아요. 하지만 중국은 거의 90% 이상 국영제입니다. 그럼 모든 일자리가 국영제에서 나오는데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로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못 견딥니다. 붕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걸 얘를 스무디하게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신경제로 이양되는 동안에 얘들을 버텨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나 혹은 그 성장주들이 빠질 때 이유가 작년도 경제공작회의, 그 다음에 올해 초 1월 들어서 시진핑이 자꾸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넷제로를 조금씩 포기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양보한단 말이죠. 한국도 지금 그러죠. 이거 진짜 너무 빡센 거죠. 왜 빡세요? 국영제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기 때문에 빡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한두 주 동안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많이 빠졌을 겁니다. 전기차 뭐 이런 것들. 의심하는 거죠. 이 일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부는 어때요? 국영제를 살려야 합니다. 살린다는 건 키우는 건 아니에요. 얘는 어느 정도 끌고 가다가 신경제로 갈 때까지 버텨줘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그러면 연준이 이런 양적 완화를 멈추고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 돌아올 거냐? 신경제가 국영제보다 1%라도 높을 때, 51%라도 될 때, 그때가 되면 기업을 부도내도 되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그때까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은 뭐냐? 신경제가 살아나게 하는 일. 신경제가 살아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금리가 낮아야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는 IPO 이런 시장들이 커져야 돼요. 중국도 지금 그거를 가장 크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스타트업들이 키고 신경제가 살아나려면 금리를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은 아마 계속 있게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런 측면에서는 신경제로 들어가는 유동성은 지속될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리쇼어링 해서도 미국조차도 해외에서 기업이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낮게 해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금리를 아주 높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디플레이션 시대를, 저금리 시대를 장기적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고요.